저번 시간에 공부한 경제 이론은 아주 기본적인 중등 지식이었어요. 간단하게만 언급해 보면 수요 공급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 수요 공급 그래프는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변화량을 보기 위해서 요거 먼저 봤었어요. 그리고 가격은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이거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더해서 탄력성, 즉 얼만큼 더 가격에 민감하게 혹은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는가, 탄력성과 민감성도 공부했었고요. 하나 더, 수요와 공급 자체가 이동하는 것도 공부했습니다. 이게 이 그래프를 가지고 노는 기본 틀이에요. 이게 수요 공급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기본 틀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뭐도 배웠죠? 채권도 배웠죠? 특히 저번 심화독해 수업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CDS 프리미엄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채권의 가격에 따른 보험료가 변동하는 지문 아니었습니까?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지식 우리가 다 했었어요. 채권은 저번 주 수업 때 저랑 했었고요. 그리고 보험료율은 저랑 따로 했었죠. 보험료 지문도 했었단 말이죠. 그 두 개 결합된 2019년 기출이었고요. 거기다가 환율까지 배웠습니다. 환율은 1달러를 지불하기 위해 내는 가격 돈이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이 기반되는 중등 사회 지식을 기반으로 최근에 나왔던 기출 독서에 나온 경제 지문들을 처리할까 합니다. 아마 경제 지문은 이제 나중에 3월이 넘어가서 경제 테마 지문 훈련할 때 그때 이제 정말 많이 볼 거예요. 수능 특강에 있는 지식들도 우리가 익혀야 되고요. 총 3가지 지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자고요.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는지 4쪽 와주시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왜 이 경제 지문 오버해서 하는지 말씀드렸었죠. 올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고난도가 나온다면 그냥 경제예요. 모두가 예상하고 있으니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먼저 볼게요. 칠판 먼저 볼게. 오늘 배울 경제 이론은 통화정책입니다. 정확히는 물가를 말하고 싶은 건데 그래도 일단 통화정책이라고 세팅하고 갈게요. 오늘 준비한 기출들은 총 3가지 기출인데 다 3, 4년 안에 나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지문에 통화정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설명을 해준 지문도 있고요. 개념 설명 없이 관계만 설명한 지문도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통화정책을 이해해야 시간을 맞춰서 풀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못 풉니다. 정말이에요. 한번 봐봐. 우리가 이제 오늘 하는 거고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용어 자체에 대한 설명부터 차근차근 시작할게요. 통화. 설마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테고, 사용되고 있는, 돌고 있는, 화폐, 돈이라는 뜻입니다. 즉 돌고 있는 돈을 통화라고 해요. 지금 돌고 있는 돈이 통화야. 보통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통화는 어디서 돌고 있는 걸 말하냐면 여기 와서 책 가져갔어요. 맨날 늦어요. 저번 시간에 잘 오시더만. 책 이따 내세요. 시장에서 돌고 있는 통화를 흔히 말합니다. 시장, 재화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시장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여기가 시장입니다. 수업료를 제가 받았고요. 가격을 받았고요. 비용을 받았고 그거에 대한 상품, 교육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시장이 여기에요. 우리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거기에 돌고 있는 돈을 통화라고 합니다. 정책은 어떻게 말하면 경제랑 별 상관이 없어요. 정책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하세요? 왜 트롤해? 너 토요일날 다시 와, 이 새끼야. 거기서는 그냥 얌전히 있더만. 토요일이 아니라. 정책은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 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이에요. 자,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내리는 결정을 정책이라고 합니다. 경제랑 전혀 달라요. 우리가 배운 경제는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에 기반한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마음, 심리, 구매 심리, 소비 심리 상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면 이 정책은
특정 존재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우리가 흔히 정치라고도 하거든요. 과목이 달라요. 경제 교과서 따로 있고 정치 교과서 따로 있잖아요. 다른 영역입니다. 내리는 의사결정 패턴과 메커니즘 자체가 달라요. 자,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최근에 많이 나온 이유, 경제와 법지문 둘 다 아우를 수 있는 요즘 바뀐 용어인 사회문화 출제 영역이랑 어울리는 주제라서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가볼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야, 어서 책 가져가. 아이고, 아니 여기는 그 어휘들을 안 보시네. 뭐 내가 이따 책 내.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내가 이거 오늘 좀 얘기가 길어지거든. 자, 미리 오픈할게. 오늘 문학 못합니다. 어제 해봤거든. 어제 이 독서지문 세 지문도 겨우 다 끝냈어. 그래서 오늘 미리 말할게. 문학은 영상으로 따로 올라갈 겁니다. 오늘 문학은 희곡 갈래인데요. 이거는 내가 영상 촬영을 따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꼭 풀고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독서 지문, 고난도 독서를 처리하는데 모든 힘을 다 쓰자고요. 그래서 조금 서둘러야 돼. 어제 너무 빡빡하더라고, 세 개 하니까. 이 정도로 오래 걸릴 줄 몰랐어. 중앙은행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얘기할 거를 왜 이렇게 오버해서 계속 말씀드리자면 오늘 나올 것, 이제 올해 나올 건데 이 경제 파트가 나올 건데 시사성을 아주 강하게 띠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화적 시사성 올해 핫한 이슈예요. 수능에 나온 지문들은요 항상 시사성을 띱니다. 그 해에 핫했던 화두들 그런 것들이 주제로 선정돼요. 올해만큼 통화정책이 핫했던 적이 없습니다. 뉴스 첫 줄은 무조건 이걸로 시작한다 보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뉴스의 상위권 랭크되는 항상 타이틀에는 이 통화정책의 얘기들로 가득해요. 자, 왜 이게 뭔지부터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제 우리 사람 몇 명이 더 하는 거야? 영상 보고 있죠? 중앙은행은 이 중앙이란 뜻이 뭐냐면 정치적으로 정부를 뜻합니다. 다시 중앙, 사회문화 지문에서 중앙은 정부를 뜻해요. 중앙정부를 뜻해요. 뭐 파생되는 용어로 지방정부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정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청와대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중앙은 청와대예요. 정부예요, 정부. 청와대가 이상해지네. 정부은행,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을 정부가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는 은행들은 다 모두 다 예외 없이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더올림 같은 거야. 개인의 영달을 위해 만든 게 우리가 가는 국민신앙 우리 은행들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중앙은행은 특이하죠. 정부가 운영해요. 그럼 얘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아주 심플한 일 하나밖에 안 합니다. 하나밖에 안 하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통화를 발행합니다. 즉 돈, 쉬운 말로 속된 말로 돈 찍어냅니다. 얘들이 돈을 찍어내요. 얼마큼 찍어내요? 자기 마음대로 정책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찍어냅니다. 아니 그럼 무한대로 찍을 수 있네요? 네 맞아요. 의도에 따라 이론상 무한대로 지금도 그냥 무한으로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앙은행은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발행되지 않습니다. 정책에 따라 발행해요. 수요 공급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 공급이 무한한데 수요 공급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겠어요? 자, 통화를 발행하고 이거를 대출해주는 업무를 합니다. 자, 오늘 대출이라는 용어 많이 나올 겁니다. 대출, 돈을 판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자 빌려주다로 갑시다. 돈을 빌려줘요. 돈을 임대해요. 돈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재화, 통화는 소멸하지 않아요.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아닌데요. 제 주머니에 있는 1,000원 음식 사 먹으면 없어지는데요. 아니요. 그 1,000원은 없어진 게 아니라 음식 파신 분한테 넘어가잖아요. 통화는 유지돼요. 한번 발행하면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 얘기는 좀 이따가. 그래서 돈을 빌려줘요. 사실상 돈을 임대한 거야. 임대해 주는 거야. 돈을 판 거야. 판매한 거야. 근데 모든 재화는 판매했을 때 가격이 있습니다. 돈의 가격이 뭘까요? 바로 돈, 금. 가격,
금리라고 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하지 않았습니까? 금리가 이자율이었던 거. 채권하면서 공부했었어요. 아, 이자를 받아서 대출을 해줘요. 이자를 받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대출 받으면 좋겠다. 정부가 어차피 찍어내는 거니까 정부가 그냥 돈 찍어서 가져가면 되지 않나요? 할 텐데 큰일 나죠, 당연히. 그랬다간 난리 나고요. 여기서 찍어낸 통화는 오로지 원 루트, 하나의 루트로밖에 못 빠져나갑니다. 어디로? 대상이 여기. 금융. 즉, 용어를 써줄게요. 그냥 시중은행. 혹은 이렇게도 해요. 기출 용어야. 민간 공기업이 아니야. 은행들은 민간 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상한 용어 아니에요. 님들이 가는 은행을 민간 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사기업이란 뜻이에요. 은행인데 금융기관, 은행, 민간 돈 벌어보려고 하는 운영하는 거. 헷갈리실까봐 여기다 써놓을게요. 우리, 국리, 신한, 또 뭐 기업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 산업은행, 우리은행, 산화머니. 좋은 말씀하셨어요. 산화머니, 오케이, 저축은행, 오케이 저축은행, 산화머니, 러시안 캐시. IBK는 기업은행이야, 자기야. IBK 기업이야, 은행이야. 1금융이야, 뭐라고 하지 마. 지금 말한 산화머니하고 러시안 캐시랑 얘들이 다른 게 뭘까요? 이 사람들 하는 일이랑 러시안 캐시가 하는 일은 똑같은데요. 차이점 하나, 이거요. 중앙은행에서 돈을 대출, 구매해올 수 있는 은행을 시중은행이라고 합니다. 그걸 1금융이라고 해요. 염두에 가는 은행이요. 근데 러시안 캐시는 여기서 돈을 꺼오지 못하고요. 어디서 돈을 갖고 올까요? 회장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그 회사 회장님이 갖고 있는 자본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야. 금리가 좀 더 세요. 그래서 그게 3금융, 2금융이라고 하는데 뭐 그건 신경 쓰지 말고요. 안 나와. 러시안 캐시 안 나와. 시중은행한테 돈을 이렇게 빌려줍니다. 자, 제 친구들은 공교롭게 은행원들이 많아요. 어제 내가 오픈한 얘기니까 그냥 해버리자. 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A반한테 오슬기 씨 얘기를 해줬어요. 누군지 잘 모르지. 내 고등학교 친구야. 나 남고 나왔어. 이름 갖고 오해하지 마. 남자야. 슬기라고 하니까 여잔 줄 알더라고. 뭐 레드벨벳 아니에요 하는데 개소리 마시고 내 친구야. 오슬기라고. 내 오랜 친구라고. 꽤 친해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평범한 여러분들과 좀 다르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습니다. 보통 그렇지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승산이 있는 거야. 어쨌든 우리 슬기는 친구들을 위해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이 대학교 혹시 들어봤어요? 대전에 있는 대학교인데 이렇게 홍보해요. 충청도에 있는 사립대학교 중에 1위. 무슨 대학교? 우송보다 더 세. 우송 조리학과 빼고. 한밭은 사립이 아니에요. 한밭이 울겠다. 꽃동네 대학교? 미안해, 나 처음 들어봐. 미안하다, 잘 모르겠다. 사남 뭐라고? 자, 충청도에 있는, 대전에 있어. 대전에 있는 사립대학교야. 건양보다 더 세. 건양 솔직히 수능 안 봐도 가. 작년에 미달 70% 났어. 내 전 여친이 거기 교수잖아. 자, 이거 말하면 되게 화내는데. 안 보고, 농담이야, 자기야. 뭐가? 내 아내한테 한 말이야. 안에서 보세요, 이거. 가끔 보더라고. 할 게 없나 봐, 얘가. 아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남대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대전에 있는 한남대. 들어봤어? 충청 1위, 사립 1위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참고로 미달률 30%입니다. 그래서 거길 갔어요, 이 친구가. 내 슬기라는 친구가 고3 끝났을 때 벌써 17년 전이군요. 나도 나이 먹었다. 자, 이 친구는 근데 무슨 과를 갔냐면요. 자꾸 나한테 법대를 갔다는 거야. 나도 법대 갔잖아. 근데 지도 법대래. 그래서 거기에 법대가 있어 하니까 특허 법학과라는 데가 있대요. 자기가 거기 갔대요. 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봤어, 그런 과가. 그래서 그래? 알았어, 축하해 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 친구가 다니고 보니까 비전이 뚜렷하지 않은 거야. 내가 최대한 고운말 할게. 그래서 얘가 전과를 해요. 과를 바꿔요. 은행 가고 싶어서.
그래서 어디로 갔냐? 은행 취업할 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회계학과로 전과합니다. 한남대 특허법학과에서 한남대 회계학과로 전과를 해요. 아, 열심히 했겠네. 자, 이제 은행에다 이제 서류를 넣어봅니다. 취업하려고. 광탈. 아예 면접까지 아니 아예 필기 시험까지도 못 갔어. 그냥 서류에서 다 컷당했대. 상심에 빠진 거야. 그래서 내가 술을 먹으면서 아니 왜 했더니 인정하기 싫었는데 받아들일 것 같다고. 대학교가 문제인 것 같다고. 과가 문제가 아니었다 이러더라고. 슬픈 현실이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권했지. 야, 그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수능 공부해. 별거 아니야. 나 같은 또라이도 저기 고려대 갔는데 이거 조금만 하면 너 대학 갈 수 있어. 수능 다시 준비했더니 그건 죽어도 싫대요. 그럴 거면 차라리 죽겠대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하더니만 편입을 준비해요. 편입. 지금도 그 편입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끝났다고 너무 막 그렇게 하지 마. 대학 가서 결정해봐. 충남대라고 아시죠? 가까워요. 그래서 충남대로 편입을 준비해요. 그날은 내가 이제 대전에 있었는데 역시 방학 때에서 내려왔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슬기한테. 봉수야 막 되게 들떠 있어. 그래서 왜 했더니 야, 너 지금 어디야 해서 나 카페에서 커피 먹고 있어 하니까 야, 그럼 내가 갈게. 빨리 갈게 하길래 그래 와라 이렇게 딱 했지. 저기서 막 진짜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 헐레벌떡 막 뛰어오는 거야. 막 카페로. 쪽팔려갖고 아이씨 하면서 왜 안 줘? 왜 했더니 봉수야 나 오늘 면접 보고 왔다고. 어디? 충남대 면접 보고 왔다고. 그래? 근데 왜? 붙었어. 나 붙었어 이러는 거야. 뭔가 이상합니다. 발표가 바로 안 나거든요. 근데 붙었대. 그래서 야, 발표가 아직 안 나왔는데 뭘 붙어 하니까 아니래. 딱 보면 안 돼. 어떻게 알아 했더니 면접을 보고 왔는데 막 감독 그 교수님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났대. 얘가 붙은 거래. 떨어진 거거든요. 이거. 관심이 없을 때 그래요. 그래, 재롱이나 피워봐라. 어차피 뽑을 일 미리 정해져 있어. 서류 보고 결정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가 붙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별말 안 했죠. 그래, 잘 됐다, 잘 되길 바란다 해서 술을 사겠대 자기가. 그래서 좋지. 그래서 이제 술을 얻어 먹었죠. 다음 달 전화가 또 왔어요. 슬기야, 봉수야, 나 그래서 예상했어요. 그래서 그래, 뭐 어쩌겠냐. 그렇게 사는 거야. 하고 이 친구가 다음에 편입을 재수해요. 편입을 한 번 더 봐. 이번에는 좀 충남대에서 좀 낮은 과를 지원했대요. 무슨 과인지는 모르겠지만 통계였던가. 어쨌든 이번에는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서류를 넣어보니까 이제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은행원 됐어요. 예, 기업은행 됐어요. 그래서 내가 IBK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 기업은행이에요. 물론 거기서 이제 사내 정치에서 밀려갖고 지금 충주로 좌천당해갖고 과장도 겨우 달았는데 어쨌든 그러고 살고 있대요.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이 친구 왜 은행을 하고 싶었을까? 맞아요. 은행은 별게 없어요. 내 대학 동기들 중에서도 은행원들 몇 명 있어요. 나쁘지 않은 직업이야. 자, IBK는 조금 낮긴 한데요. 보통 국민, 우리 신한 초봉이 얼마일 것 같아요? 대졸 초봉. 맞아. 어떻게 정확히 하냐? 그래서 그랬냐? 말했냐? 그래서 초봉이 5천쯤 돼요. 여러분들 5천이 뭐냐면 대학교 졸업해서 이제 첫 직장인데 월급 400씩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장난 아니죠. 자, 돌아와서 얘기해 봅시다. 얘들은 뭐 하는 놈들이길래 신입사원한테도 이렇게 줄까요? 5천만 원씩 줄 수 있을까? 뭘로 돈 벌길래? 얘들도 대출합니다. 참고로 얘들 도매업이에요. 유통업이에요. 금융, 융이 바로 유통이라는 뜻입니다. 돌게 한다는 거예요. 돈을 유통하는 업무를 금융이라고 합니다. 은행이 바로 돈 유통이에요. 자, 중앙은행에서 떼온 돈을 어디다가? 시장이라고 하면 정확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게, 가족 단위, 개인, 가족 단위, 기업. 여기가 시장이에요. 시장 대상한테 이 돈을 저기서 떼온 돈을 대출해줘요. 그 차익을 먹습니다. 왜냐면 이거 대출해줄 때 이자를 받거든요. 자, 여기 이자와 여기 이자가 무슨 관계인지 알겠죠? 무조건 누가 더 높아야 돼요. 여기를 시중이자라고 합니다. 혹은 시장이자라고도 해요. 일단 시중이자라고 할게. 여기는 이름이 이자란다. 참, 금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시중금리, 정책금리 혹은 기준금리라고도 합니다. 이 금리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의지로.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정부의 의도로 결정됩니다. 자, 이 의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캐치한다면 오늘 세 지문을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좀만 더 가볼게요. 거의 끝났어. 예를 들어서 정책금리가 자 얘들이 3%로 떼왔다 쳐봐요. 아 여기 우리 저기 중앙에서 3%의 돈을 떼왔어. 허허허. 그러면 이거 몇 프로? 3%보다 더 적게 받아야 돼? 많이 받아야 돼? 시중금리는? 당연히 이 정도는 최소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살아요. 이 차액으로 은행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걸로 신입사원들 초봉 5천씩 주는 거야. 야 더 센데 6천씩 줘. 화재 이런데 이런 보험 계열 화재 이런 관리급들은 초봉이 6천부터 시작해. 동부화재. 나도 몰라 안 가봐서. 복지는 가봐야 알지. 동부화재 이런 데 초봉이 6천이에요. 직급에 따라 달라. 근데 몇 억씩 받지 당연히. 장난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문과인데 미래 장래희망이 없어. 닥치고 은행원 하세요. 정년 아니어도 매도 좋죠. 그럼 오히려 명예퇴직이 더 챙겨줘요. 아니면 기업은행 가요. 기업은행은 정년 보장해줘요. 대신 초봉이 좀 낮아. 딴 데 비해서. 여기는 한 4천 정도로 시작해요. 나쁘지 않아. 한 달에 이건데 초봉이 어디도 지금. 내 친구 라카니처럼 한 달에 200씩 받아서 연봉 2,400 찍어야 정신 차리지. 여기 봐봐. 자, 이 차액을 먹고 산다고. 그러면 이 금리에 따라서 시중 금리도 조절할 수 있겠네. 어디부터 볼까 하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시중 금리가 높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심플하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수요 공급 원리 쓰겠습니다. 수요 공급 한번 수요 곡선 써볼게. 여기가 돈이야. 돈의 가격은 Y축값 가격이라겠지. 이자야. 이거야. 돈의 가격은 이자예요.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의 가격이 이자라는 거지. 자, 이자가 높으면 이 돈을 수요하고 싶은, 갖고 싶은 마음이 커 작아. 요 정도. 근데 이자가 낮으면, 가격이 낮으면 돈을 수요하고 싶은 마음이 왜 이렇게 삐딱하냐? 마음이 커지죠. 이자가 낮을수록 쉽게 말하면 그거야. 이자가 왜 이렇게 싸? 대출 받아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자, 금리가 이 시중금리가 낮으면 통화량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돌고 있는 돈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지. 이 관계를 이해해봐. 지문에 되게 불친절하게 설명해줘. 자, 이걸 이해하고 가면 세 지문이 다 끝난다고. 시중금리가 낮아요. 그러면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대출해가. 수요가 커져. 그러면 시장에 풀린 돈이 많아져요. 자, 통화량이 많아지면 통화 가치는 어떨까요? 어떤 재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봐요. 저번에 했잖아. 여기 있다. 공급이 많아졌다.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진 거 보이실까요? 통화 가치가 떨어져요. 돈 자체, 이 화폐 자체 가치가 떨어져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더 줘야 돼? 덜 줘야 돼? 그렇지. 당연하지. 삼각김밥 생각해봐요. 삼각김밥 나 때는 700원이었단 말이지. 700원. 이제 700원 주면 살 수 있었는데 이 700원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삼각김밥은 그대로야. 재료도 똑같고 사이즈도 똑같고 그냥 똑같은 제품인데 이제 옛날에 700원은 살 수가 없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더 많은 돈을 줘야 돼. 1,000원을 줘야 돼. 뭐가 된 거야? 물건 가격이 오른 셈이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이 상관관계가 성립하게 돼요. 자, 다시. 금리가 낮아요. 통화량이 늘어요. 참고로 통화량이 는다는 얘기는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얘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돈이 많아졌다. 돈이 풀렸다. 돈이 풀리니까 쓸 확률이 높아져요. 경제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경제가 활성화된다. 부양된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돈이 많아졌으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져요. 그리고 물건 가격은 올라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관구조. 반대일도 볼까요? 자, 반대는 옆에다 쓸게. 말로 할게. 금리가 올라. 그럼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지. 통화량이 줄어드네. 시장에 풀린 돈이 별로 없네. 돈이 별로 없으니 통화 가치가 올라가요. 똑같은 물건을 사도 돈의 가치가 올랐으니까 덜 줘도 돼, 돈을. 물건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 딱 반대로 일어나죠. 그러면 이 시중 금리를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중 금리는 누가 조절할 수 있어? 여기서부터 조절할 수 있죠. 정책 금리를 뭐 8% 때렸다 쳐봅시다. 자, 시중 금리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10%에서 11%를 해야지. 이자가 10%래. 1,000만 원 빌리면 100만 원을 같이 갚아야 돼. 으아, 빌리기 힘들어.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죠. 통화량이 주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였죠.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시기 때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서 문제였어? 안 써서 문제였어? 안 써서 문제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통화량을 어떻게든 늘리고 싶어요. 간단하죠? 시중금리가 몇이었게요? 예, 0.02까지 내려갔었어요. 예. 이거는 그나마 양반이고, 미국은 제로. 그게 제로 금리예요. 제로 금리가 정책 금리를 0으로 잡아서 공짜로 빌려준 거야.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뿌린 거야. 갖고 싶은 만큼 가지세요. 자, 만약에 우리나라는 금리 여기까지 내려갔었어요. 나 2년 전에, 3년 전이구나. 아파트 그 전세 대출 받을 때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그건 아니고요. 2.1%로 받았어요. 굉장히 저렴하죠. 되게 쌌었어요. 자, 잠깐만. 코로나 때 아파트 가격. 여러분들은 세종에 살고 있으니까 더 피부로 느꼈을 거야. 아닌가? 여러분들이랑 상관없나? 금리를 저렇게 잡아요. 시중금리는 어떻게 돼? 낮아져요. 2, 3%만 받아요, 애들이. 그래서 2, 3%만 받아. 금리가 떨어져. 돈이 많이 풀려. 통화 가치가 떨어져.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말도 안 되게 올랐죠.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 코로나 먹고 살기는데 왜 아파트 가격 올라요? 이 내용이 전제되어 있었던 거예요. 경제가 너무 죽으니까 통화량을 늘려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낮춰서 돈을 계속 푼 거예요. 자, 그러면 물건 가격이 올라갑니다. 아파트까지 폭등한 거예요. 자, 지금 기준금리 몇 프로게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는데. 오, 너 왜 이렇게 잘하냐? 장기적으로 4%까지 올린대요. 지금 3, 4%예요. 너 정확히 안 나? 자, 그러면 이제 금리 몇 프로 받아야 돼요? 이제 옛날처럼 2% 못 줘요. 최소 6, 7%는 받아야 돼요. 통화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통화 가치가 올라가요. 물건 가격이 떨어져요. 아파트 값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됐을까?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아파트 값 걱정하시는 이유가 여기 보면 돼요. 여기서 결정돼요. 이제 하나만 더 말할게요. 지금 이 설명을 들으셨으면 눈치챘겠지만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이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 물가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은행을 통한 대출도 가능하고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 써먹을까? 채권을 써먹을 수 있어요. 채권. 저번에 했나?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뭐라고 했었지? 국채라고 한대요. 오늘 배울 거야. 만약에 여기다 한번 써볼게.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요. 채권 뭔지 그려드릴게요. 종이야. 주무관님 컨트롤 P 엔터 뽑아주세요. 가는 거야. 채권 팝니다. 저 공무원입니다. 채권 팝니다. 우리나라 정부 채권 팝니다. 발행처 대한민국 간지 판다고. 자, 이거를 많이 찍어서 팔아요. 정부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야? 경기를 안정시켜서 물가를 낮추겠다는 거야? 안정이죠. 이 발행해서 어디다 팔아? 시장에다 팔잖아. 시장은 이 종이를 사기 위해 뭘 줘야 돼? 당장의 현금을 줘야지. 통화를 줘야지. 시장은 대신 뭘 갖고 있어? 이 종이 쪼가리. 방금 컨트롤 P로 뽑아온 이 종이 쪼가리를 갖고 있지. 자, 통화량이 줄었어, 낮아졌어? 채권을 발행하니까. 줄어들었잖아. 여기 있는 이 채권을 사려고 시장에서 돈을 쓴다고. 그럼 돈을 회수하는 거야, 국가가. 대신 종이 쪼가리 던져주고. 통화량이 줄어들죠? 물가가 떨어진다고. 국가가 지금 국채 계속 발행하고 있거든. 그건 나중. 만기 10년 때리면 돼요. 어차피 다다음 정부니까 욕할 사람 없거든. 반대로 국가가 채권을 매입해. 공무원 아저씨들이 와서 가방 들고 와서 양복 입고 와서 채권 시장 가갖고 그 채권 다 주세요. 다 사갈게요. 이렇게 해서 사가. 이건 무슨 의도야? 통화량을 늘리겠다는 얘기지. 종이를 사가, 정부가. 종이 쪼가리를 사가, 채권을. 그리고 그걸 현금으로 줘. 시장에다가 통화량을 푸는 거지. 물가가 올라가지. 하지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죠. 자, 코로나 때는 채권을 계속 사줬습니다, 국가가. 부실 채권도 다 사줬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을까요? 핵심은 통화량이에요. 그리고 이 통화량을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는데 그게 되게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 수능 특강 경제를 볼 때 뭘 봐야 돼?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한 어떤 정책 수단이 있는지가 올해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읽어야 되는 경제 지식입니다. 저랑 같이 해드릴 거예요. 자, 됐지? 오늘 설명 끝. 이제 지문 풀어볼 거야. 오늘 이거 이해 못했으면 어차피 읽어도 소용없거든. 자, 잘 기억하고 출발해보자고. 1문단 읽어보세요. 4쪽에 1문단 읽어봐. 읽기나 해봐.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좀 이해가 돼야 돼. 도와드릴게요. 네 번째 줄 와보세요. 1문단의 네 번째 줄. 근시키는 것이다. 계속 갈게.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중앙은행이 사실상 정부가 채권을 매수해요. 사요. 돈을 풀겠다는 거야? 줄이겠다는 거야? 통화량을 늘리겠다는 얘기인 거 괜찮을까요? 종이 사고 돈을 주겠다는 거야, 시장에. 그러면 이자율이 하락한다. 이자율이 하락한다고요? 이자율이 뭐라고 했어? 금리, 즉 돈의 가격.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이자율이 통화량이 많으니까 통화 가치, 이게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이 떨어지잖아. 돈이 많아지니까. 자, 이자율은 하락하고 계속 채권을 매도는 채권을 판 거지. 그러면 돈을 회수한 겁니다. 통화량을 회수한 거야. 그러면 이자율은 상승해요. 돈의 가치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가요. 자,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 돈의 가격이 떨어졌어. 이자율이 떨어졌어. 그럼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요. 소비 투자 확대 경기 활성화 보이면 되고요. 대신 물가가 상승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올라요. 반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아요. 경기가 위축되긴 하지만 물가가 떨어집니다. 물가가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됐을까요? 이와 같이 공개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이에 파급된다 하면서 시작하네요. 이 1문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좀 이해가 돼야 돼요. 잘 보였으면 좋겠어. 자, 할아버지들 하는 소리 있잖아. 야, 요즘에 노인정이란 말은 알지? 경로당이라고도 하지. 그치. 경로당이 좀 더 예쁘다. 야, 범죄 1단지 살았었잖아. 경로당 노인정이 아무리 봐도 없는 거야. 야, 이름 뭐로 되어 있는 줄 알아? 시니어 클럽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황당해갖고, 아니, 막상 그걸 이용하신 어르신들은 이 시니어 클럽이 뭔지 모를 텐데, 떡하니 시니어 클럽이라고 써놨더라고. 아니, 한글로 시니어 클럽 이렇게 해놨더라고. 왜 클럽을 구락부라고 써주지, 옛날 말처럼. 어쨌든 그래서 노인정이 시니어 클럽이라는데, 야, 시니어 클럽 하면 맨날 들리는 소리 있거든? 아이고, 이거 걱정이 많으셔, 그분들이 항상. 경제는 어려운데, 물가는 오르고 말이야. 아주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가.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가 지금 침체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정부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정책금리를 낮춰서, 통화량을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대신 물가는 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의 어폐를 보세요. 경제가 어려운데 물가는 오르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우면 활성화를 위해서 물가가 오르는 이 경제 활성화 정책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사실 칭찬하고 있었던 거지.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경제가 어려운데 물가는 괜찮구만. 문제예요. 경제가 어려운데 물가가 그대로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얘기가 그려졌네요. 자, 이제 1문단을 이해했다면 오늘 2번 문제 때문에 갖고 왔거든요. 이거 정답률 깔끔하게 20.1%입니다. 깔끔하게 20%예요. 예. 20.1%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0.1%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2문단, 3문단, 4문단 읽어주시고요. 자, 추가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네 문제입니다. 6분이면 되겠죠. 6분 드리도록 할게요. 1문단 도와줬으니까 출발.
너 씨 책 냈나? 민준아 책 내. 그거 지워줘 이걸로 써. 안녕하십니까. 힘만 드시고. 틀렸다 이놈아. 딱 고르면 안 되는 거 정확히 딱 그거 고르셨어요. 세상에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한 답이에요. 그래요? 잠시만요. 나 어이색. 아니 금리를 낮추냐? 물가를 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춘다고? 뭔 개짓거리야. 자, 40초 남았습니다. 2번까지는 최소한 푸셔야 됩니다. 2번 풀려고 갖고 왔어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2번. 미안하다.
2번까지만 풀어. 그래, 그렇게 해야지. 둘 중에 하나 있어요? 소설은 읽어보냐? 네. 아 저 근데 이거 하고 싶은데 논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답도 줘, 사실. 그래요? 한 번도 안 해봤고. 이거 논술 한번 봐주나요, 쌤? 네. 기본 첨삭만 해드립니다. 뭐 잘 썼는지 어디가 좀 아쉬운지. 근데 공식 답은 같이 줘. 안 해도 돼. 그건 선택이라서. 저 어제 수시 다 논술로 썼어요. 자, 시간 다 됐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6분 너무 짧았나? 30초만 더. 윤채선이 모의고사 이번에 안 봤어? 오늘 아침에 봤어? 채점 해봤어? 아니 이번 시험 1등이 지금 86이야. 그래? 알았어. 하나 거기서 더 틀린 사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5월이 이렇게 좀 어려웠나? 야, 내 마음 같아서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으면 쉬운 거 그냥 보면 되거든. 쉬운 거 한번 볼래? 아니요. 또 자존심 상하잖아. 근데 왜 평가원 안 보여줘요? 나랑 수업 시간에 다뤄야 되니까. 평가 한번 보고 싶어요?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들 각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내가 수업 시간에 다룰 거거든. 근데 약간 좀 풀리잖아요. 머리 가르다는 소리는. 정확해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 그걸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결 따질 때는 아닌 것 같고요. 텍스트 정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좀 와야 될 것 같아요. 결은 달라요. 결은 달라요. 근데 사설도 사설 나름대로 최대한 구현하려고 하는데 이 기출을 좀 아껴야 돼요. 자, 기출 1년에 몇 개 나와요? 평가원 기출? 3개 나와. 6월, 9월 수능. 선생님 저 5년치 기출 보겠습니다. 몇 개야? 15개. 하루에 하나씩 하면 2주면 끝나네. 저 10년치 하겠습니다. 30개 나오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하면 한 달이면 끝나네요. 얘가 기출이 몇 개 없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아주 세부적으로 뜯어보고 이 사람들의 의도를 한번 가지고 놀고 해야 돼요. 에이. 그래서 올해 보는 6월, 9월이 진짜 여러분들의 평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게 평가원이 돼서 중요한 모의고사가 아니라 닳지 않은 신상 평가원 문제를 순수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이미 기출들을 조금씩 어디선가 보고 와요, 사실. 예, 이걸 내신에서 프린트로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알아서 풀다 보니까 만난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모든 기출을 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은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나고 잘 분석하고 뜯어볼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전까지는 그래서 좋은 사설이 비싸. 이게 야 모의고사 하나에 돈 주고 사면 15,000원에서 30,000원쯤 하거든. 그 시험지 하나에 돈 엄청 벌지. 걔들은 인쇄만 하면 되는데 뽑고서. 근데 그만큼 좋은 기출은 인기가 많아요. 맞아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평가원 지문들은 얼만큼 잘 짜져 있냐면 보면 볼수록 강탕이 나온다니까. 우리가 잘 한번 그걸 익혀보자는 거야. 그래서 사설 안 나온다고 기분 나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말했잖아. 2간 모의고사 맨날 70점대 나왔는데 1등급 나왔다고 수능에서. 상관없어요. 평가원의 그 의도와 출제 짜임새 있는 글들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기르는데 이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거에서 좀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사설보다 평가원이 좀 더 높게 나와요. 어쩔 TV? 자,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더 잘 나오냐고? 사람마다 케바케지. 싸봐 싸지. 1번 문제 이거 은근히 여러분들이 착각 많이 하시는데요. 답이 1번입니다. 이거 아마 많이 들었을걸? 정답이 53%래요. 자, 왜 틀렸는지 말씀드릴까?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이거를 적용하면 1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말해. 아니 지금 물가가 오르고 나르는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 이건 내가 설명한 거고 이 지문에서는 첫 줄만 볼래요. 1문단 첫 줄 이렇게 나와요.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이거요. 경제적 목적. 예, 여기서 나온 목적은요. 경제적 목적밖에 없습니다. 정부 그 통화 정책의 목적은 경제적 정책밖에 안 나와요. 경제적 목적밖에 안 나와요. 약간 유형별로 목적이 분류되었다는 말은 이상한 말입니다. 경제 안정, 경제적 목적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답이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겠죠. 자, 님들아, 본문 얘기 내가 안 쓰고 간단하게 말로만 할게. 오늘 할 게 많으니까. 이 문단은
선제성과 정책 외부 시차 두 개가 나왔어요. 이거 읽었어야 됐어. 선제성이 뭐야? 여기 오시면 됩니다. 2문단의 두 번째 줄. 2문단의 두 번째 줄. 있다. 먼저 통화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선제적 설명해 줍니다. 그럼 읽으면 돼. 중앙은행이 경제본동을 예측해. 여기서부터. 이에 미리 대처한다. 미리 대처한다. 이게 선제성이에요. 중앙은행이 예측해서 미리 대처한다. 이게 선제성. 그리고 정책 외부 시차는 계속 읽을게요.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공개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여기서부터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 시차가 발생. 됐죠? 요게 정책 외부 시차래요. 자, 됐을까요? 선제성은 미리 대처한다. 이유가 외부 시차였어. 그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 차이가 존재하니까 미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만 봐도 이거예요. 정책 금리를 올려요. 그럼 내일부터 물가가 떨어지나요? 아니요. 시간이 걸리지 당연히. 그래서 그걸 정책 시차라고 하겠답니다. 3문단은 무슨 얘기하냐면 신뢰성이요. 즉 이런 통화 정책이 민간 시장이 어떻게 신뢰하냐라는 건데 두 가지를 줘요. 기억 밑줄은 준칙주의였는데 여기만 보세요. 자, 3문단의 마지막 문장. 다시 3문단의 마지막 문장 와봐요. 준칙주의자들은 밑에서 두 번째 줄이야.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여기서부터 중앙은행이 애초에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가 뭐야? 뭔 짓거리가 나도 경제가 뭐 박살이 나도 원래 약속대로 하는 게 맞다. 준칙주의. 근데 니은의 재량주의는 뭐예요? 자, 맨 마지막 줄. 자, 맨 마지막 문단의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자, 이거 왠지 치트키만 아니냐? 뭐뭐지만. 예, 중요하지만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여기 준칙에 얽매인 필요는 없다. 이게 재량주의였어요. 자, 이제 풀러갑시다. 1번의 답 1번 설명했고요. 2번 답. 자, 맞은 사람 자부심을 가지세요. 5번입니다. 5번. 맞았으면 자부심. 내가 이 소수 0.1%라니 호호호호. 솔직히 많이 알려주지. 봐봐. 이거 틀린 사람이 많잖아. 조건을 잘 보자. 보기 볼게요. 어떤 가상경제에서 2000땡땡년 1월 1일 9월 30일까지 세계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여기다가 체크. 기준금리가 4%. 기준금리가 4%예요. 기준금리 먼저 안 까먹었지? 정책금리. 정부가 결정한 거. 의도에 따라. 이거로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각 분계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한다. 자, 표 보시고요. 그 아래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 위 표의 내용을 여기 예측할 수 있었고 선제성이죠. 선제성으로 예측한 거고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 표를 보니까 보기 안에 표를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1분기는 2%지만 2분기부터 3%입니다. 이 3%를 계속 2%로 맞춰야 된다라고 주장한대요. 자, 경제학자 병의 고려사항을 보겠습니다. 틀린 사람 잘 들어봐봐. 기준금리가 4%로부터 1.5%포인트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표의 각 분기값을 기준으로 1%만큼 달라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기준금리가 달라지면 물가 상승률이 1% 바뀐대요. 기준금리가 1.5% 바뀌면 물가 상승률이 1% 바뀐다. 정답률이 왜 20%일까요? 달라진다고만 얘기하고 올라간지 내려간지 설명을 안 해요. 이 빠가야. 그걸 일본 고르고 왔냐? 여러분들 지금 예상 선제성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이 3%가 된대요. 자, 2%로 낮추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3%가 될 것을 2%로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돼, 내려야 돼?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그거예요, 그거. 그걸 몰라서 이게 20%예요. 2.5% 고르고 있다고, 이 미친. 현재 금리가 4%예요. 현재 금리에서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통화량이 줄고 통화량이 줄어야 물가가 내려간다고요. 물가 상승률이. 자, 그러면 4%에서 3%를 2%로 만들기 위해서는 1.5포인트만큼 변해야 된대요. 1.5% 올려주면 됩니다. 5.5%로 맞춰주면 돼요. 단 외부 시차. 외부 시차가 몇 분기인지 한번 볼까요? 정책 외부 시차는 한기 분기이며 한 분기, 1분기 이후에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지속효과
1개 분기 동안 지속된대요. 아, 지속 효과가 한 개 분기구만. 자, 그렇다면 선제성과 정책 외부 시차를 고려한다면 언제 금리를 올려야 되냐 이거죠. 1분기에 올려야죠. 1분기는 이미 2%인데요? 아니지. 1분기 뒤에 나타나니까 2분기 3%를 2% 내리기 위해서는 1분기 때 금리를 4에서 5.5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 시간이 한 개 분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분기도 올려주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올린 상태를 유지해줘야 됩니다. 2분기에도 3분기 낮추기 위해서 5.5%를 유지해줘야 돼요. 답이 5번인 이유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을까요? 아주 잘 짜야지. 기본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지문입니다. 자, 이 문제 정책 외부 시차 말고는 사실 뭐야? 1문단에서 끝난 문제야. 1문단에 이 정부적 이 통화정책을 이해했다면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어마어마한 오답률 자랑합니다. 3번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아이 쉬워라. 왜? 기억은 준칙주의지. 읽어볼까? 기억에서 중앙은행이 정책 운용을 관한 준칙을 지키느라 경제 변동에 신축적 대응을 못해도 신축 여유롭 그 융통성 있게 즉 재량 있게 못해도 이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네, 원칙대로 해라. 준칙을 지켜라. 1번이 답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반대로 써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4번의 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들 경기를 부양시키다는 경기를 활성화시키다는 뜻입니다. 근데 선제 5번은 활성화가 아니라 양육하다라는 뜻이죠. 전혀 다르죠. 답이 5번에 나오게 됩니다. 한자 화이팅. 참고로 오늘 어휘편에서 아마 기억이 끝나고 니은편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잘 좀 외워봐요. 다 기출 어휘들이야. 이제 니은 들어가요. 기억 끝났어요. 이제 그거 끝나고 다른 어휘 또 할 거야. 그게 평가원 기출 어휘들이고요. 교육청 어휘도 할 거야. 다 상식이야, 상식. 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어휘편도 할 거예요. 내가 웬만하면 어휘 하기 싫은데 알지. 오죽 틀렸으면 그랬겠니, 니들이. 좀 3월부터 이제 들어갈 거예요. 우리 이거 끝나고 3월에 있는 수특 수완 자체를 내가 수업해 주진 않을 거야. 수특 수완에 있는 지식들로 연계되어 있는 기출들을 또 풀어볼 거예요. 수특 수완은요, 과제로 이제 나갈 거예요. 내가 자세하게는 알려줄 건데, 자,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들 내신 기간 들어가잖아. 그러면 내신인 분들은 어차피 학교 내신 다 수특에서 내시거든? 그거 내신 범위 나오면 내가 그거 책자로 만들어서 추가 과제로 더 줄 거예요. 그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메일 과제 있잖아. 이제 이 메일 과제 뭘로 채워지겠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변형 문제들로 채워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충실히 해보라고. 다 할 거야. 연계도 할 거 하고. 나랑 수업 시간에는 이제 리트 기출도 슬슬 건들 거거든. 어차피 여기서 나와 요즘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주제, 그 주제가 리트와 사관학교에서 나왔던 기출들로 한번 볼 거고, 수능 기출은 당연히 볼 거고요. 예. 아, 로스쿨 입학 시험입니다. 그딴 걸 왜 봐요? 평가원이 냅니다. 로스쿨 입학 시험은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언어 이해 파트가 바로 국어입니다. 수능 국어랑 똑같아요.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이거는 꽤 오래전부터 유명했었어요. 뭐야, 수능이 점점 리트처럼 되잖아 했는데 재작년에 뭐야 그냥 리트잖아. 작년에 그냥 리트네요 라고 나왔어요. 작년 문제는 그냥 리트였어요. 네. 이게 왜 응? 2, 3 수능. 2, 3 수능. 이 2달 전에 봤던 거. 그냥 리트였어요. 독서 지문이. 똑같았어요. 소름 끼치게도. 그냥 똑같았다고. 내가 나중에 잘난 척할 기회가 있으면 작년 거 내가 각 문제집마다 각 강사님들마다 내가 작년에 얼마큼 잘 맞췄지라고 막 자랑 많이 하시잖아. 나도 할 말 많아. 난 정확히 집어냈어. 그냥 그 주제 그 문제가 나왔어. 근데 어느 정도 예측된다니까. 자, 잘난 척은 나중에 글로 하자. 자, 이제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가 됐으면 이제 재작년 수능 BIS 지문 풀러가 봅시다. 뭐 이게 역대 최고 난도로 가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요. 이게 역대 경제 지문 중에 저는 2, 3번째, 2, 3위 정도라 생각하고 진짜 끝판왕은 제가 마지막에 넣어놨어요. 3번째가 오늘 끝판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말하면 궁금하냐? 2020년 6평 끝밀어 올리가 있었던 통화정책과 금융감독정책. 요게 이제 제가 봤을 땐 최고 난도였고요. 지옥이었고요. 헬 오브 헬. 말도 안 돼. 근데 이 BIS는 재작년 수능이었습니다. 요것도 정답률이 당연히 20%대, 25%입니다. 25%. 2년 주기로 나와요.
BIS 나왔고요. 작년에 법 나왔고요. 자, 올해는 다시 이제 경제가 나올 차례입니다. 15년 경제, 17년 경제, 19년 경제, 21년 경제, 23년 바뀌었다. 미안하다. 밀렸다. 아니, 이게 작년에 법 팔아먹을 때 했던 얘기거든. 15법, 17법, 19법, 21법, 여러분들이 보시는 23법 이렇게 했었거든. 그거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바꿔야지. 16경제, 18경제, 20경제, 22경제. 올해 여러분들이 경제 나올 턴입니다. 예. 아니요. 나와요. 어차피 나와요. 저희 복지문도 그거 할 거예요. 당연하죠. 이미 했잖아요. 살짝 했는데. 이 BIS를 보신다면 법지문 할까요? 경제지문 할까요? 그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법과 경제 혼합 지문이거든요. 20년에 나왔던 지문은 경제지문이긴 한데 법과 혼합되어 있습니다. 자, 1문단이 순수 법지문이에요. 1문단 읽어보세요. 우리 7쪽 보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하고 쉬자.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오늘 할 거 많아. 미안해. 죄송해요. 1문단만 읽어봐. 7쪽. 여러분들이 심화독해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어요. 구조 보여요? 1문단? 어차피 1문단에서 못 읽으면 소용없거든? 이렇게 보여? 여기서부터 바뀐다고 하던데. 자, 좀만 더 빨리 읽어보세요. 1문단만. 호호호. 아이, 별로 몇 줄 안 되잖아. 10줄이잖아. 자, 같이 봐봐요. 내가 읽어볼게. 야, 좀 오버해서 현태 코스프레 해줄게. 봐봐. 자, 국제법에서 연습이 좀 부족해. 좀만 더 할게. 연습.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금만 더 할게. 연습. 아직 부족해요. 야, 국제법에서 봐봐. 일반적으로 노멀하죠? 일반적으로는 안 나와요. 내가 읽어낼 건 일반적으로인 거 아니야. 자, 어찌됐든 이런 건 심화국어도 열심히 하시고. 자,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 명시적으로 창출하는 규범이다. 그리고 이며 국제관습법은, 자, 여러분들 이 국제관습법이 뭐랑 매칭시킬까요? 제가 이미 써놨거든요. 국제관습법을요, 국제법하고 대립되는 걸로 보면 잘못 읽은 거예요. 다시 보세요. 국제법에서 조약은, 그리고 국제관습법은 이렇게 가는 거야. 국제법에서 조약은 규범이고 국제관습법은 이렇게. 이 두 개가 국제법이에요. 자, 사회 배경 지식이기도 합니다. 국제법은 이 두 개를 총괄하는 말이에요. 조약, 명시적인 규범. 명시, 눈으로 보이는. 야, 법이 어떻게 눈으로 보여? 글로 썼기 때문에. 글로 쓰는 거야. 조약, 한미 상호 방호 조약 글로 써요. 전쟁 나면 서로 도와주기라고 사인한다고. 이게 사인하고. 어기면 혼남 이렇게 쓴다고. 조약이야. 자, 이렇게 봐야 돼. 이 지문이 꼬이는 순간이 어디냐면 국제법은 조약이구나. 그럼 국제관습법은 국제법과 다르구나. 와, 지옥이 펼쳐져요. 진짜 밑도 끝도 없어 그러면. 자, 국제법 조사를 잘 봐야 돼. 국제법에서 조약은, 국제관습법은 읽어볼게. 국제관습법은 책 봐 빨리. 두 번째 줄 중간. 국제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잠깐 조약이 아니라 국제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 규범. 이거는 명시적 규범. 이거는 보편적 규범. 자, 뭐냐? 조약은요, 이 글로 써준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상호 방위 조약 이렇게 쓰는 거야. 아니면 FTA 무역 체결 조약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국제관습법은요, 쓰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거.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거. 너 연공 침범하면 안 되지 임마. 너 비행기 훼손 다시 해. 그렇게 하면 너 안 돼 임마. 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법. 관습적으로 받아들이는 법. 둘 다 규범이래요. 특이하게 정보를 분류시켜놓지만 차이점을 읽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차이점 읽으면 좋지. 근데 둘 다 규범이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결국에 뭐야? 국제법은 규범이다. 이게 뭐길래? 계속 읽어볼게. 반면에 뭐랑 반면인지 봐야지. 국제법이랑 반면에 자 밑줄 쳐봐요.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 국제기구가 경제 관련 이렇게 썼네. 재미난 소식 알려드릴까요? 누구야? 우리 수병이가 나 빔 사준대. 그 프로젝터 사준대. 이거 사준대. 언제요? 곧. 그래서 나 필요 없는데요. 나 판서한대 했더니 네 판서는 안 되겠던데 해서 꿋꿋하게 난 쓰겠습니다. 근데 쓰래. 그래서 뭐 고맙지 뭐. 얼마짜리 주는데 몇십만 원짜리 사준대. 땡큐. 다음에 내가 한번 써볼게. 야 현태처럼 해야지. 국제기구 어디 갔어? 국제기구에서 어떤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내린 결정의 결정. 됐지? 경제 관련 국제기구의 결정. 국제법과 다르게 읽어볼게.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봐봐요. 권고적 효력만 있대요. 권고적 효력. 법적 구속력 결정은 경제 관련 국제기구가 내린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여러분들이 뽑아내야 되는 고난도 추론. 구속력이 있다 없다. 이색. 치트키가 나왔잖아. 반면에 하면서 넘어갔잖아. 뭘 읽으라는 거야. 뭐가 다르게를 빨리 찾으세요라는 거라고. 권고적 효력뿐만 있어요 여기는. 근데 구속력은 없어요. 그럼 이건 뭔 말이야? 권고가 아니구나. 구속력이 있는 거구나. 라고 읽어줘야 제대로 읽은 겁니다. 와, 어려웠어요. 심화독해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문장 자체에서 구조를 읽을 수가 없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구조가 안 잡히면 얘가 뭔 말하든지 안 들어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런데 찾으셨죠? 놓치면 안 돼. 1문단만 힘줘서 읽을 거야. 5번째 줄.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 여러분들 그냥 바젤위원회라고 하면 되거든요. 읽다 보면 이제 바젤위원회라고만 하는데 이게 어디 산하래? 국제결제은행 산하래. 굳이 이들을 친 이유가 뭐야? 국제결제은행 결제은행 경제 관련. 예, 국제기구, 경제 관련 국제기구라는 뜻입니다. 이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얘들이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엄격히 지킨대요. 이거를 여기서 이상한데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이상해요? 분명히 뭐였어요?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권고를 모르면 안 되는 거 알지? 우리 권고 이미 했다. 어휘 테스트에서 있었다. 권고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의사에 따라 행함과 행하지 않음을 결정할 수 있는 걸 권고라고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권고예요. 그것까지 괜찮죠?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근데 뭐래요? 심지어 가입한 국가도 아닌데 엄격히 지킨대요. 이상하다. 계속 가볼까? 이처럼 일종의 이제 보이나요? 이 말이 뭔지?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 뭐예요? 현실은 시궁창이 아니라 규범. 느껴져요? 규범은 저거야. 국제법이야. 근데 얘들은 규범이 아니라 권고인데 규범이 현실적으로 나타난대요. 규범적으로 나타난대요. 아니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좀만 더. 자,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자 여기 잘 봐봐.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1반적 경향. 잠깐만. 국제법은 뭐를 통해서
규범적 성격을 띈대요. 제재. 보이셨어요? 제재를 통해 국제법 효력을 확보한대요. 국제법은 제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근데 얘들은 뭘 통해서? 얘들은 구속력이 없으니까 제재가 없어요. 뭘로 나타날지 볼까요? 곧 나오나요?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여기 구속력은요. 여기 규범적 성격은 신뢰로서 형성되는 거구나. 자, 1문단 만만치 않았어요. 이게 1문단 법지문이에요. 됐을까요? 읽을 수 있을까? 다시 보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이유. 자, 이제 BIS 이제 읽을 시간 드릴 거예요. 쉬는 시간과 같이. 아니, 그냥 맛이나 보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꼭 맞추세요가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읽어놔야 내가 설명하기 편하잖아. 내가 읽어주면 잘 느낌이 안 와. 여러분들이 한번 맛을 보고, 뭐야, 이렇게, 왜 이렇게 매워? 해야 내가 더 부어주는 쿨피스가 먹을만 하다고. 자, 제가 쉬는 시간 섞어드릴게요. 재량에 따라서 빨리 풀고 쉬셔도 되고, 쉬는 시간 좀 주셔도 됩니다. 오늘 내가 쉬는 시간 많이 못 준다고 했잖아. 그게 적용되어 있어. 10분이니까. 그 6문제 10분이면 풀죠? 그리고 10분 쉬세요. 우리 부르시 30분에 보자. 미안하다. 물 먹고 와야지만 갔다 와라. 웬만하면. 자, 다 풀어주세요.